경제를 보는 눈, 곽수종의 생생경제. 아하경제와 함께하는 한뼘 경제. 경제 상식과 재미를 매일 한 뼘씩 키워드리는 시간. 오늘의 주제,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내야 하는 준조세. 정부가 반드시 걷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지난해 1조 7천억 원 가까이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재 조치가 없었던 데다 징수를 맡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란 이유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죠. 결국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 부담을 덜려면 정부가 적극 준조세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정 부담금은 세금은 아니지만 꼭 징수해야 하는 준조세입니다. 학교용지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농지보전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수질배출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죠. 사실상 부담이 강제되는 기부금, 성금 등 비자발적 부담금, 또 영화를 볼 때 입장료에 붙는 문예진흥기금도 준조세입니다. 준조세는 법적으로 조세가 아니기 때문에 세법으로 통제를 받는 국세나 지방세보다 관할 부처의 많은 재량권이 허용됩니다. 재원의 이용처나 적정 규모는 국회의 직접적인 통제를 벗어나며 조성이나 운영도 비교적 쉽죠. 법정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정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부과하며 세금과 달리 쓰임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납부하는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 지을 땅을 확보하는 데 쓰죠. 그러나 준조세는 가게엔 세금 부담을, 기업에겐 불필요한 자금 부담을 줘 원가를 올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온통 나라가 세금 이야기네요. 거기에다가 이제 또 부담금 이야기까지, 그죠? 여러분들이 음식을 사 드시면 내는 세금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죠. 라면을 사 드셔도 부가가치세가 붙고요. 주유를 하셔도 부가가치세가 붙습니다. 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또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의 수혜를 위해서, 수익을 위해서 쓰고자 하는 예산에 필요한 돈입니다. 보통 국고에서 지방의 예산에 지원이 나가는 게 한 40% 정도 되니까요. 국고로 들어오는 세수가 전체 세수의 한 80%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 사업 또 경비로 지출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천에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은하레일 같은 거 있죠. 은하레일. 이런 거는 인천 지역의 어떤 주민들을 위해서 만약에 특정 지역 주민을 위한 거라면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담금이라고 합니다. 즉 특별이해 관계자에게만 부과를 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 국민에게 개세주의, 모든 국민에게 다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특정 사용자들에게, 이해관계자들에게 부담을 하는 부담금이든지 모두가 조세이든지 아니면 준조세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올리고 또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고취하는 데, 보양하는 데 도움이 되면은 모르겠지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서쪽에 공항, 무안공항이 하나 있고요. 또 동쪽으로 또 공항이 하나 있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울진공항인가요? 이런 국제공항을 지어놓고 하루 이용객이 1명 내지 2명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국세가 새는 거죠. 그죠? 부담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또는 학교용지 부담하는 이런 부담금들이 제대로 쓰이지 않게 되면 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긴 거죠. 짜증나는 겁니다. 나중에 날씨처럼. 이런 걸 잘 감시하는 시민과 국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려면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곽수종의 생생경제. 자, 오늘도 새누리당하고 정부 쪽엔 긴밀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제 개편에 따른 세부담 증가 기준선을 놓고 3,450만 원에서 하루 만에 5,5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 세금이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루어지는 거군요. 국민들이 싫다 그러니까 1,000만 원 정도, 2,000만 원 정도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래서 또 다른 이게 수정안이다 내놓을 수 있는 건가요? 정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가 궁금하네요. 한번 제대로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지국가소사이어티의 대표이신 제주대학교의 이상희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세제 개편안 파행과 이에 대한 수정 조치 어떻게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 8월 8일 발표된 정부의 2013년도 세제 개편안 내용을 잠깐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누진 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소득 공제가 너무 커서 예. 소득세의 누진성이 약화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고소득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예.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논리 때문에 이번에 이 세제 개편을 단행하게 된 건데 네. 그 핵심은 소득 공제를 대폭 세액 공제로 전환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상위 소득자 28%는 예. 지금보다 세금을 좀 더 내고 예. 하위 소득자 72%는 세금을 적게 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계가 애초에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상위 소득자 28%가 시작되는 소득이 연소득 3,450만 원이었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월 한 10,000원 정도의 세부담을 더 내고 예. 연소득 4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그 사이에 계신 이 중산층들은 1년에 한 16만 원을 더 내고 네. 그리고 1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123만 원을 더 내고 예. 3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연간 865만 원이나 더 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실천이 된다면 네. 우리나라 조세 체계가 누진성이 강화되면서 굉장히 진보적인 성과를 얻게 되는 것인데 네. 이게 지금 민주당이 들고 나온 중산층 세금 폭탄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여야 간의 정쟁으로 전락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도 사실은 여기에 맞장구를 치고 결과적으로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이 지금 이해가 잘 맞아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원안을 수정하게 된 이런 이제 상황까지 온 것인데 저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은 정치적 과정과 정치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생각은 이번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세제 개편안의 이 기본 골격의 방향성은 맞다. 이게 맞습니다. 정치적인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술 당긴기 하나의 희생물로 지금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정쟁의 중심거리가 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것이 정쟁의 중심거리가 된 것은 이건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소득 공제가 누진적인 소득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반영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소득세의 구간을 좀 더 잘게 나누어서 네. 고소득자에게 보다 많은 소득세율을 부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걸 세액 공제로 했죠? 그런데 말이죠. 예. 이게 기본적인 틀이 이제 잘못되어 있으면 네. 아무리 세율을 높인다라든지 네. 고소득 구간을 좀 더 만들어 가지고 높은 세율을 매긴다라든지 하는 이런 진보적인 조치를 하더라도 네. 이것의 값어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틀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조세 체계에서 소득세 체계에서 소득 공제가 너무 컸다라고 하는 게 문제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누진성이 훼손되고 있는 문제를 지금 개선하기 위한 바람직한 조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뭐. 그러면 네. 이번 수정안 또 내놨지 않습니까? 네네. 수정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정안이 지금 3,45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지금 상향 조정한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애초에 28%에 해당했던 434만 명이 네. 지금 상위 소득자 13%에 해당하는 210만 명으로 이제 줄어들게 생겼거든요. 예. 이렇게 되게 되면 줄어든 15%의 국민 한 220만 명, 네. 이 중산층들은 1년에 세금을 15,000원 덜 내는 겁니다. 네. 1년에 15,000원 덜 내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저는 이제 반직한 거냐? 1년에 15,000원을 세금을 중산층들이 더 내고 그 대신에 조세 체계의 전반적인 누진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개편해서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라라고 하는 요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명분이 있는 거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중산층은 어느 층이 중산층인 겁니까? 이거는 대체적으로 학술적 용어로 보자면 예. 중위 소득자 소득의 150%까지거든요. 네, 중위 소득자라고 하면요. 지금 5,500만 원이죠. 지금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5,500만 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상위 15%를 15%에게만 이번에 세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15% 이하
그 계층이 중산층인 거죠.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50%부터 150%까지. 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을 줄을 쭉 소득 수준별로 이 순서를 서세요, 줄을 서세요 하면은 네. 가운데 50번째 서신 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50%, 밑으로 50% 그 구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중산층이다 이렇게 지금 학술적으로 그렇죠. 정의한다 이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산층 이상에 있는 상층에 해당되는 분들이 지금 13%가 되는 겁니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는 게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나름대로 괜찮은 프레임이다 하셨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세액공제로 이 조세 소득세를 매기는 나라가 어떤 국가들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전반적으로 그 공제 자체를 예. 소득 공제 자체를 얼마만큼 줄여 나가는가 하는 거에 따라서 그 나라마다 형편이 다 다른 거죠. 그거는 뭐 중요한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5천만 원 이하 소득자의 소득 공제율 높여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세액 공제율 차등 적용 방안 이 두 개를 지금 계속 이제 하나의 그 대안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두 가지 중에 보통 조세학자들은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직접세하고 간접세도 학술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나쁘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없다. 결국 네. 이것도 조세 학술적으로 보면 소득 공제율, 세액 공제율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마찬가지죠. 어차피 요 소득 공제율이라고 하는 거 요 개념은요. 네. 지금 그 총 소득에서 그 근로자들의 일정한 소득을 그 세금을 매기는 과표에서 아예 까주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뭐 그걸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건 기술적인 문제이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금 3,450만 원을 5,5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금 그 28%에 해당되는 그 과세 대상을 13%로 대폭 줄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한 거죠. 13%에게 이렇게 세수를 예상을 한다면 지금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10조 원가량 그 세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네. 더 이상 예산 문제 또 재정 건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세액공제로 바꾼다면? 사실 그 이번 지금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조정해서 예. 수정안 내놓은 거 이것 때문에 줄어드는 세수는 3천억 원 연간 3천억 원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뭐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것이 135년 동안 135조 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공약을 저는 이걸 갖고는 반도 못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예. 어쨌든 그 135조 원에 비하면 이 3천억 원은 정말 조적지열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논쟁의 논점이 완전히 지금 벗어나 있는 겁니다. 지금 제대로 된 논점을 형성하려면 네. 어떻게 하면 그 대통령의 그 복지국가 혹은 복지 공약을 잘 지킬 것인가 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뭐냐를 놓고 지금 여야 간의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예. 정말 이게 3천억 원, 연간 3천억 원짜리 이거 연간 그 국민 1인당 15,000원 더 부담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뭐 폭탄이니 뭐니 하면서 줄다리기 하고 있는 이런 예. 거는 참 잘못된 거죠. 예. 정치가 좀 참 잘못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겁니까?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신 것이 비과세 감면에만 의존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재원 마련 방안으로서. 네. 그래서 이제는 비과세 감면으로 하겠다라고 지금 이번에 내놓은 방안 자체가 지금 그 연간 2조 원, 4년 동안 8조 원에 그친 거거든요. 예. 이거로는 공약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기초노령연금 그거 하나만 하더라도 제대로 하려면 공약을 지키려면 연간 네. 10조 원이 들어가는데 예. 이게 5년, 4년 동안 8조 원을 가지고 뭘 하겠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로 모든 것을 원점에서 이제 세액을 세율을 높이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는 것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지금 공론화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부동산 과다 보유하신 분들 또 고소득 자산가 분들 이런 부유층들에게 세금 부담을 좀 더 늘릴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하려면 이제 세율의 증가 내지는 세목의 신설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지금 논의를 이번에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그렇죠. 논의를 올해 만약에 안 하고 또 내년이나 후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정권 중후반기로 갈수록 이런 건 손을 못 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전면적으로 그걸 포함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다행히 예.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예. 그 소득세 최고 구간 있지 않습니까? 예. 3억 원으로 돼 있는 거. 예. 요걸 1억 5천으로. 1억 5천이나 뭐 좀 내리자. 예. 그리고 한 3억 정도에서는 그 최고 소득세율이 30%가 아니라 한 40%까지 40%. 하는 걸 예. 생각해보자. 예. 이런 전향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진보정당 일각에서는 복지 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생각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걸 다 포함해가지고 저는 정치사회적인 공론화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135조 5천억이나 되는 이 5년간 약속한 이 박근혜의 공약집에 나와 있는 이 약속된 재원 마련, 이게 지하경제 양성화에서 한 축을 담당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금 발표한 정세 개혁안에서도 하나가 나와야 되고, 또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나온 거는 이제 지하경제 양성화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걸로는 이미 바닥이 드러난 겁니다. 그거 다 합쳐봐야 10조가 나올까 말까. 10조 안 나오죠. 지금까지 나온 거는 8조 2천억 나온 걸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요. 그것도 4년 동안에 걸쳐서. 이미 터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번에 정부가 아주 솔직하게 발표를 했더만요. 지금 2012년도 현재, 올해 현재, 2012년도가 작년이죠. 작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소득에서 얼마나 많이 부담하느냐 하는 비율이죠. 이게 GDP의 20.2%입니다. OECD 평균이 한 25%가 되고 북유럽 선진국들은 다 33%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0.2%인 것을 이 정권 말기인 2017년까지 21%로 높이겠다. 0.8% 높이는 겁니다. 그럼 이게 사실은 이제 10조 원만 늘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사실은 공약을 지킬 수가 없고 사실은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는데 저는 다름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전향적으로 우리 논의를 해야 된다. 21%의 조세 부담률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최소한 22%, 23% 이렇게 단계적으로 높아져 가야 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궁극적으로는 24%까지 가야 된다 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21%를 제시했어요. 이 지금 GDP 1%면 약 13조 원이거든요. 3%포인트면 이게 36조 원 아닙니까? 연간 36조 원이면 되게 굉장히 큰 돈이죠. 그러면 어제도 궁금해서 제가 새누리당 의원한테 한번 여쭤본 게 있는데요. 이번 세제개혁안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가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대통령께 보고했겠죠. 당연히 보고를 저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민주당 후보에게 의원한테 여쭤보니까 만약에 그쪽에서 대통령이 당선됐다 그러면 이번에 정세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하니까 그분도 역시 정세했을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세를 안 할 수가 없죠. 다들 복지 가지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복지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자연적 복지 수요도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올해 논의되고 있는 이 세제 개편안 가지고는 늘어나는 노령화 하나에도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를 못해요. 복지 효과는커녕. 국민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 정당이 이제 정쟁을 그만해야 됩니다. 이런 정쟁을 그만하고 건설적으로 방안을 내놓고 공론을 붙여가지고 대토론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고 방송에서도 이걸 정말 제대로 된 국민에게 알릴 기회를 자꾸 만들어주고 해가지고 여야 간에 서로 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 건설적인 토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사실 국민이 부담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이 국가의 돈을 뺏기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가 공공재와 가치재를 더 많이 투자해가지고 가치재 부분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국민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그런 합의를 해야 된단 말이죠. 말씀 듣고 보니까 국민들도 당연히 그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국가로부터 복지 혜택을 받으려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 전후 사정을 갖다가 설명하는 방식이라든지 소통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대표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였습니다. 지금 PYL을 리스 렌트하시면 1년 뒤 새로운 모델로 바꿔드립니다. 아이서티는 벨로스터로, 벨로스터는 아이서티로, 아이포티는 아이포티 스타일은 그랜저 산타페로. 이게 가능해? 그럼 PYL이니까. 갖는 법조차 유니크한 PYL. 최소 3년 이상 계약, 최종 변경 시 88만 원 부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4부에서는 노무 상담 준비했습니다. 상담 신청 서울전화 02-771-0945,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입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모두들 하나같이 물이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정답이죠. 하지만 유독 한 어린이만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라고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창의적인 교육이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정답 찾기 교육에 길들여진 우리 교육의 자화상. 더 늦기 전에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 스스로 생각의 힘을 키우는 창의지성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 교육청이 함께합니다. 행복한 경기 교육.
뜨거운 여름, 무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해양 스포츠 축제. 제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이 오는 8월 15일부터 4일간 올해로 개장 100주년을 맞은 송도 해수욕장에서 개최됩니다. 푸른 파도를 가르며 열전을 펼칠 해양 스포츠 경기와 다양한 공연 그리고 체험 프로그램까지 마련된 제8회 전국 해양 스포츠 제전과 함께 송도의 여름을 즐겨보세요.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서구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한국해양소년단 연맹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부산광역시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정직한 경제, 곽수종의 생생경제.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에서는요. 창업 도전에서 실전까지 코너하고요. 노무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미리 사연 보내주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원입니다. 트위터는 골뱅이 YTN 밑줄 이코노미입니다. 여자들이 싫어하는 건 나쁜 남자. 가족들이 싫어하는 건 바쁜 남자. 이제 당신의 비즈니스에 여유를 더하세요. 라민도 챗나이가 대한항공 콜롬보 취향으로 한결 가까워졌으니까요. 대한항공 스리랑카 콜롬보 주 3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1층 없는 2층은 없고 철길 없는 기차 없으며 스승 없인 제자도 없습니다. 세상은 저마다의 베이스가 있습니다. 세상에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SK 이노베이션의 전공은 묻는 겁니다. 석유 안 나면 석유 수출 못해? 자원 없으면 자원 강국 안 돼? 이 질문에서 53조 수출과 16개국 자원 개발이 시작됐죠. 물음이 있는 곳에 이노베이션이 있다. SK 이노베이션. 생생 재테크 정보 듣다 보면 어느새 터득되는 재테크 가이드. 네, 경기 불황 여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업 시장에는 요새 또 트렌드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프랜차이즈에서 독립 창업 쪽으로 가고 있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 스타트 비즈니스의 김상훈 소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예, 경기도 어려운데 창업 스타일이 변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최근 온라인 취업 포털 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구직자 1206명을 대상으로 창업 의향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네. 물론 구직자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한 80% 정도가 창업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답했고요. 특히 남성 81%, 여성 76%, 남녀 불문하고 창업에 대한 희망도는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창업을 이렇게 어려운데 하려고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래도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서 아니면 평생 직업으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니면 월급보다 소득이 더 높을 것 같아서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사업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카페 외식업 하겠다는 수요가 전체 응답자의 한 40%를 차지했고요. 예. 인터넷 쇼핑몰이라든지 오픈마켓 같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 하겠다는 수요가 한 20%, 그다음에 학원 및 교육 서비스가 8.8%, 문화 콘텐츠 사업 7.2%, 경영 컨설팅 6%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좀 눈에 띄는 게 있었는데요. 창업 형태를 묻는 질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할 것인가 독립 창업을 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겠다는 응답수는 전체 응답자의 한 17.2%고요. 독립형 창업을 하겠다는 수요는 거의 83%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근 언론에서 잇따라 보도되고 있는 프랜차이즈 편의점 계약 해지 관련 이런 문제라든지 노예 계약 문제라든지 이 프랜차이즈 관련 안 좋은 소식들이 많이 알려지면서 창업 예정자들도 이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보다는 오히려 독립점 창업이 더 안정적인 게 아닌가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갖는 수요가 늘어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면
더 성공률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창업자들이 이제는 오히려 프랜차이즈 가맹점에도 오히려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에 대한 불신도가 좀 높아지고 있다 이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기존의 이런 기획형 프랜차이즈들이 아직도 좀 난립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특히 좀 기존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무리한 가맹점 확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이 오픈하면 금방 없어진다는 뭐 이런 것들도 이 창업 예정자들이 좀 인지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는 사실은 요 온라인 포털 사이트뿐만 아니라 지금 1년에 한 400명씩 교육시키고 있는 서울시 창업 스쿨에서 교육하는 이런 창업 예정자 대상으로 물어봐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하겠다는 수요는 전체 응답자의 한 20% 정도만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 지난 정권만 하더라도 프랜차이즈 활성화 정책이 상당히 좀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일한 브랜드, 동일한 아이템이 단기간 내에 1,005점, 2,005점 뭐 이런 아이템들이 많이 생겨났고 지금 현재 그런 아이템들이 뭐 이를테면 외식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닭강정이라든지 뭐 육회 전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많이 생겼습니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이러한 아이템들을 했던 가맹점들이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로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매물로 접수된다는 것은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알고 있는 창업자들이 오히려 그렇다면 좀 어렵더라도 독립 창업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각의 창업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뭐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창업 모델의 핵심 가치를 체인 본사가 갖느냐 창업자 스스로가 갖느냐의 차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한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상품에 대한 핵심 기술력이나 아니면 원재료를 가맹점에 납품함으로써 얻어지는 유통 마진을 챙기는 게 일반적인데요. 독립 창업을 할 때는 상품 구현의 핵심 기술력을 본사가 갖는 게 아니고 창업자가 갖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일정 기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충분히 배운 다음에 아니면 또 기술력을 갖춘 직원을 채용해서 직접 독립 형태로 창업을 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본사의 출점 시스템대로 따라하면 되는 어떤 쉬운 창업법, 어떻게 보면 빠르게 창업할 수 있는 창업인 반면 독립점 창업자 같은 경우는 창업자가 일정 기간을 투자해서 핵심 상품에 대한 전수 과정을 거치고 또 점포 입지 개발하고 거기에서 사업계획, 즉 브랜딩 작업도 하고 시설 갖추고 인허가 모든 과정을 창업자가 담보하는 어려운 창업법, 즉 느리게 창업하는 방법이라는 게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고요. 가장 창업자 입장에서 궁금해하는 창업 투자 금액 면에서 본다면 독립형 창업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보다 투자 금액의 최소한 20에서 30% 정도는 적게 투자된다. 좀 오히려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신경 써야 될 건 분명히 있죠, 그죠? 너무 많죠. 사실은 이 독립점 창업으로 성공한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오히려 어려운 창업, 어떻게 보면 좀 힘들게 창업하는 방법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업자 입장에서는 정말 아이템 선정부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근 창업 시장에서 좋은 아이템이 어떤 겁니까?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히려 요즘 시장에서는 워낙 프랜차이즈 다점포 출점하는 브랜드가 많다 보니까 요즘 시장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못 따라하는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따라하는 순간 그 아이템은 금방 끝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아이템을 정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누구 대상 사업을 할 건지 목표 고객에 맞는 상권 입지 점포 개발 제대로 해야 되고요. 점포가 정해진 다음에는 디테일한 상품 계획이라든지 가격, 시설, 인력 뭐 이런 거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예상 수익성까지 감안한 사업 계획을 잡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연 혼자서 할 수 있습니까? 이러는데요. 혼자서 못할 경우는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방법 아니면 전문가의 코칭을 받는 방법도 있는데요. 문제는 또 오픈하고 난다고 이게 끝나는 게 아니죠. 오픈한 이후에도 1개월, 3개월, 6개월 아니면 1년 시점별로 그때그때 경영 성과를 스스로 잘 분석하고 또 그때그때 맡은 유연성 있는 경영 전략을 잘 체크하면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사실은 독립 창업은 어떻게 보면 어렵게 창업하지만
핵심 가치를 창업자가 갖기 때문에 제대로 안착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쪽에서는 뭐 좀 지원이나 이런 걸 고려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 사실은 뭐 정부 입장에서 독립형 창업자를 위해서 별도의 큰 지원책은 없습니다. 예. 단지 그냥 일반 창업자와 동일하게 정부에서는 일정 기간의 창업 교육을 이수하면 창업 자금이나 경영 개선 자금 내지는 뭐 자영업 컨설팅을 통해서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고 있고요. 네. 사실은 이제 정부에서는 최근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활성화책이 상당한 기간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어떻게 보면 시장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오히려 독립형 창업으로 10년, 20년, 30년 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창업을 잘하고 있는 선배 창업자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존경받을 수 있고 사업의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좀 오래 창업한 오랫동안 사업하고 있는 독립형 창업자에 대한 지원책 이런 것도 저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창업 예정자 입장에서도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직접 전수 형태가 됐던 아니면 도제 방식이 됐던 이런 쪽에 좀 제대로 된 이 배워서 창업을 한다면 네. 오히려 어렵지만 창업의 실패율을 높일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 독립 창업하고 프랜차이즈 창업하고 고민을 할 때 그래도 제일 먼저 이것만큼은 반드시 고려해라라고 뭐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독립형 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두 업체 자체의 결이 전혀 다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프랜차이즈 창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투자형 창업 컨셉으로 운영 관리의 편의성이 높기 때문에 몇 개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차원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좋습니다만 저는 초보 창업자 특히 요즘 처음으로 창업 시장을 놓고 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오히려 저는 그 프랜차이즈처럼 쉽게 하는 방법보다 오히려 좀 힘들지만 독립형 형태로 창업 시장을 놓고 해본다면 저는 독립형 형태의 매장에 가서 일도 좀 해보고 최소한 이 형태로 1년 정도만 지난다면 오히려 이 시장에서 그 실패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창업을 통해서 오히려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도 있는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가슴으로도 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직접 발품 팔아서 뛰어라 이 말씀이군요.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시사 경제 프로 곽수종의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인터넷에서 YTN 라디오를 검색하면 지금 방송되고 있는 생생경제와 지난 방송을 다시 들을 수 있고 YTN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든 손쉽게 만날 수 있는 곽수종의 생생경제 참 좋다. 네,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노무상담 있는 날입니다. 서울전화 02-771-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 휴대폰 문자 메시지 우물정 0945로 문의하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YTN 라디오에 들어오셔서 곽수종의 YTN 생생경제 상담 시청하시면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가 바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박기현 노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날씨 덥죠? 예, 밖에 좀 덥습니다. 예. 자, 이게 한 3, 4일 더 간다니까요. 예. 9월 초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예. 하여튼 이 근로하시는 분들, 특히 용광로나 이런 숯불 가마하는데 계시는 분들은 정말 힘드시겠어요. 예. 0550번님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촉탁직으로 근무 중이며 1년마다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중에 법정 퇴직금은 1년이 되는 시점에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에 의거해서 매년 계약 만료되는 시점에서 연차 및 퇴직금 정산을 지급하였습니다. 촉탁직이지만 계약직으로 1년마다 재계약했으므로 매년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까? 하셨는데 이게 맞지 예. 않습니까? 현재 법 체계에서는? 이 퇴직금 원칙이 이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 시에 지급받는 게 여기 원칙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법에서 시행령입니다만은 여기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네. 이제 재직 중이라도 퇴직금을 중간 정산할 수 있는데 예컨대 무주택 근로자가 이제 본인 명의로 이제 주택을 구입한다거나요. 네. 아니면 뭐 전세금을 마련해야 된다. 또는 이제 부양 가족이 이제 질병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이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렇게 목돈이 들 경우에는 네.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계약하는 시점마다 그렇죠. 예. 받으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요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예. 작년 7월 26일부터는 이런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예. 퇴직금 중간 정산을 아직 실시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해 주신 경우죠. 예. 요 사유가 있어야지만 되고요. 예. 물론 과거에는 이제 퇴직금 중간 정산을 예. 특별한 제한 없이 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 정산을 예.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은 예. 그때 이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와 같이 그냥 재계약을 계속한다, 반복적으로 한다, 요 사유만으로 퇴직금을 정산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4078번님, 수십 년을 회사에 근무하다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아이고,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퇴직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인데 예. 퇴직 후 별정직으로 다시 계약하여 근무하고 있으나 다시 근무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상급기관의 압력으로 사직 공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이게 타당한가요? 이 내용상으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그죠? 이게 예. 상급기관으로부터 사직을 강요받았다는 대목이 좀 눈에 띄네요. 예.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예. 이제 뭐 상급기관이 어딘지, 네. 그리고 왜 이게 근무가 부당하다고 어떤 그렇죠. 압력을 행사했는지 이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하여간 이제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구도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 안 된다고 근로기준법에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퇴직 후에 별정직으로 다시 근무를 하시다가 예. 사직 압력을 받았다. 예. 이게 별정직으로 다시 근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사실 정년퇴직 혹은 뭐 정년 이전에도 예. 자의에서 퇴직이 이루어진 경우에도요, 얼마든지 동일한 회사에서 그렇죠. 다시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고령화로 이제 진입하시다 보니까 나이 그러니까요. 많이 드신 그런 분들이 또 퇴직하신 이후에 예. 동일한 회사에 이제 뭐 촉탁직이라든가 그렇죠. 별정직 아니면 뭐 고문직 이런 경우로 많이들 이제 채용되고 있으시기 때문에요. 예. 이 부분은 사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소위 요새 젊은 분들 말씀하는 찍혔다 이런 경우도 아닌 것 같고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8289번님, 저는 동대문 도매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는 4대 보험 아니면 프리랜서 등록을 해야 한다 하길래 프리랜서를 등록하면 5월 달에 신고하면 3.3% 가져간 금액을 다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하시길래 거의 프리랜서로 많이 한다고 해서 프리랜서로 등록했습니다. 알아보니 3.3% 환급은 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예. 여기서 4대 보험으로 갈아타는 게 나은 결정입니까 하셨는데 예. 3.3% 프리랜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분을 보니까 그냥 사업장에서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을 할 것인지 네. 아니면 이제 근로자처럼 이렇게 이제 그런 근로관계를 설정해서 일을 하실 것인지 요 고민하신 것 같은 건데요. 네. 이게 개인 사업자로 등록해서 일을 하시게 되면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 사업소득을 납부하십니다. 이때 세율이 3.3%거든요. 이게 보통 보험 모집인 분들도 예. 이렇게 해서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예. 예. 이게 어떻게 어느 게 낫습니까? 근로자가 낫습니까? 자영업 등록이 낫습니까? 그러면 4대 보험도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개인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어떤 형태에 대한 규정 부분은 네. 본인들이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제약이 돼 있고요. 예. 여러 가지 형태라든가 제반 사항들을 살펴봐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은 뭐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인을 하더라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어떤 게 장단점이 존재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예. 어떻게 보면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라든가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예. 직장에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금전적으로 혜택을 보실 수도 있고요. 네. 물론 산재보험도 혜택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개인 사업자 즉 프리랜서로 이제 근무하신다면은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라든가 예. 근무 장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한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프리랜서 분이 좀 나으실 것 같고요. 예. 아마 요 분이 다 환급을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환급 받을 수 있는 개인 사업자들은 이제 환급 받을 수 있는 직종이 조금 몇 가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보험에 종사하신 이런 분들은 환급 받으실 수 있는데요. 예. 아마 이분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지금 노무법인 천지에 박기현 노무사와 함께 노무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1117번님입니다. 이번에 대학교 복학을 합니다. 제가 군대 전역 후 공장에서 계약직으로 1년 일하고 계약이 안 돼서 그만뒀습니다. 대학생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가능합니까? 했습니다.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실업급여를 받으시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말씀드리면요. 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180일 이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됩니다. 네. 요번 이제 대학생의 경우에도 휴학을 하시고 예. 근로의 대가를 위해서 근무를 하셨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을 되실 수 있거든요. 그것도 이번 보면 계약직이십니다. 그래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재계약이 거부된 경우도 네. 이것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을 받아서 예.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요분이 1년을 근무하셨다 하시니까요. 예. 180일 이상 즉 6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셨는지 요 부분이 아마 제가 봤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8개월 동안 180일 그렇습니다. 이상인 예, 조건이 가입이 있군요. 돼 있으셔야 됩니다. 네. 예. 자, 9182번님, 연봉 2,200만 원의 근로계약을 마쳤습니다. 2013년 7월이라 6개월간 근로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호봉제로 가는 것이 어떻겠냐 하시더라고요. 회사가 규모도 작고 여직원이 저 혼자인데 하는 일에 비해서 급여가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연봉제로만 회사를 다녀봐서 호봉제 개념이 좀 없는데요. 알려주십시오 하셨습니다. 연봉제, 호봉제 뭐가 차이가 납니까? 사실 연봉제는 어떤 단위 기간을 정해서 개인의 목표 달성도라든가 직무 성과를 평가해서 네. 그 1년간 임금을 결정하고 이걸 매월 안분해서 지급하시는 어떤 임금제도를 볼 수 있고요. 예. 이에 반해서 호봉제는 근속연수나 직급에 따라서 임금이 미리 고정적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통상 예. 보면 호봉 테이블에 해가지고 급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 근로자는 자신에게 적용되는 호봉 기준에 명시된 임금을 그냥 네. 자동적으로 이렇게 지급받는 그런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떻게 예. 낫겠습니까, 이분은? 어떤 자기 어떤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예. 또 동기부여가 많이 돼서 성과를 많이 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연봉제가 좋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지 않고 아무래도 좀 나이가 있으시다거나 예. 근속연수가 좀 오래되셨다거나 이런 분들에는 아무래도 호봉제가 좀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장단점은 있습니다. 예. 별로 뭐 큰 차이는 없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예. 많이들 연봉제로 또 연봉제 하시고 돌아가니까. 계시고요. 예. 예. 7494번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노동조합을 옮기려고 하는데 전별금은 어떻게 됩니까 하셨습니다. 전별금이라는 부분은 뭐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예. 개인이 이쪽 노동조합을 탈퇴하셔서 저쪽 노동조합으로 그렇게 이제 옮겨가시는 경우는 예. 자유의 선택에 있어서 가시는 거고요. 예. 이 경우에 뭐 별도로 전별금을 뭐 노동조합이라든가 사용자가 예. 특별하게 이렇게 주시도록 뭐 이게 나타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 예. 전별금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겁니까, 내용이? 근데 사실 노동조합을 옮기신다 해서 전별금이 나타나는 경우는 거의 잘 없거든요. 예. 회사를 어떻게 해서 또 뭐 그러니까요. 그만두실 때 예. 이럴 경우는 회사에서 그간의 어떤 공로라든가 공로나, 이런 거를 좀 예. 감안하셔서 좀 챙겨주시는 경우는 좀 더 간혹 이렇게 있습니다. 더 얹어주시는 예, 거잖아요. 예. 예. 9648번님, 택시기사는 주 7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이거 불법 아닙니까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원칙은 그 택시기사 하시는 분이든 교대제를 하시는 분이든 주 40시간 요 범위 안에서 근무하셔야 되고요. 네. 물론 뭐 시간의 근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 주에 12시간까지는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더라도 52시간이시고요. 예. 특별한 어떤 사유의 어떤 뭐 통신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예. 보통 이 택시 기사분들이나 버스 기사분들 말입니다. 예. 그 을의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 70시간 일을 하라 그러면 대부분 하시잖아요. 많이들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예. 수당이나 이런 것만 제대로 지급되면 또 나은 행편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임금 때문에 예. 그 장기간 이렇게 또 그 근로를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 자체는 법위반은 법위반이신데 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근무하신 분도 계시긴 계십니다. 예. 2812번님인데요. 아르바이트비를 약속한 돈에서 마음대로 삭감했습니다. 제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 부분은 임금 전액 불지급 원칙 위배입니다. 돈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일단 한번 하시고 예. 만약 미지급된 임금이 과액일 경우에는 예. 이제 소액을 통해서 소액 재판을 통해서 또 소송을 가셔야 되는 그 부분도 있으시긴 있습니다. 또 소송까지 가야 됩니까? 예. 알바 노조 생겼는데. 그렇죠. 그쪽을 통해서 예. 노동청에 예. 일단 진정을이나 고소를 통해서 예.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또 간접적으로 사용자를 압박해서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는데 시간상으로 다 못해드린 분들은 다음 시간에 또 노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박기현 노무사님하고 오늘 더운 날씨 오셔서 많은 상담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오늘 노무법인 천지의 박기현 노무사님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현대증권이기에 가능한 혜택. 스마트 이블로 한 달에 한 번 스마트폰 주식 거래를 한다. 통신비를 받는다. 금융상품 거래를 한다. 평가 금액에 따라 통신비 혜택을 더 받는다.
2013년엔 쭉 모두 모아 통신비 이벤트.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 에이버 현대중권.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Everyone wonders how... 미국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퍼스트레이디 엘리너 루즈벨트. 그녀의 침대가 시몬스였다는 사실 아세요? 기품 있고 편안하게 퍼스트레이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8월 뜨거운 여름 쉐보레 쿨한 혜택. 쉐보레 차량 구매 시 쿨하게 최대 150만 원 할인 혜택. 올란도 캡티바 트랙스 구매 시 쿨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지원. 스파크 구매 시 최대 36개월 무이자 할부.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스파크 S 제외. 날씨가 무덥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